1911년 5월 15일 뉴저지의 한 한적한 골프장은 따스한 봄볕으로 가득했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움을 더하고 있었어요. 그 정적을 깨고 한 노인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마른 체구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노인,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았던 남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습니다. 그의 나이 72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골프채를 움켜쥐는 그의 동작은 아주 신중했고 또 정교했어요. 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치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전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남자가 록펠러 앞에 멈춰 섰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공이 떨어진 지점을 가만히 응시할 뿐 달려온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6개월 안에 34개의 회사로 강제 해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록펠러가 평생을 바쳐 세운 거대한 제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록펠러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전보를 든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깊고 푸른 바다처럼 차가웠습니다. 록펠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골프채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골프 파트너를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죠. 이보게, 자네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스탠더드 오일의 주식을 사두게나 지금 당장 말이네. 자신의 제국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무려 수만 장에 달했고 전 세계 언론은 록펠러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다시 공을 향해 집중할 뿐이었어요. 이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시간은 록펠러가 태어나기 전 미국의 거친 벌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어요. 밤이 되면 세상은 고래기름이나 돼지기름을 태우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침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래 기름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러던 1859년의 어느 더운 여름날,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 타이터스빌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드레이크라고 불렀어요. 땅속에 거대한 기름바다는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몇 년째 구멍만 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대한 증기기관이 쉴 새 없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고 주변은 기름 찌꺼기와 진흙이 뒤섞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쇠파이프가 땅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부들은 땀과 기름에 절어 검은 유령처럼 보였고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구경꾼들이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죠. 8월 27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드레이크의 드릴이 지하 21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땅속 깊은 곳에서 기분 나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파이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걸쭉하고 검은 액체가 파이프 위로 서서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어요. 드릴 작업을 하던 인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기름이다. 기름이 터졌다. 순식간에 검은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솟구치는 검은 액체를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미끈거리는 감촉, 코를 찌르는 강렬한 휘발성 냄새, 그리고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검은 광택.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의 탄생이었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농부들은 쟁기를 내던졌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들통, 장독, 심지어 모자까지 들고 달려와 기름을 퍼담았습니다. 타이터스빌은 하룻밤 사이에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이 무법천지 같은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서 작은 농산물 중개업을 하던 24살의 존 록펠러였어요. 그는 남들이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더 퍼담으려고 아우성칠 때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기름을 파내는 사람들의 혼란과 무질서를 보며 혐오감을 느꼈어요. 록펠러에게 세상은 수치와 계산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이를 장부 A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부 A는 록펠러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쓴 단 1센트의 돈도 이 장부에 기록했어요. 사탕 하나를 사 먹은 비용, 교회에 헌금한 푼돈, 심지어 길에서 주운 동전까지도 꼼꼼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록펠러의 아버지는 윌리엄 록펠러라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떠돌이 약장수였어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친다며 아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곤 했습니다.
그래야 네가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논리였죠. 어린 록펠러는 아버지의 그런 기행을 보며 상처받는 대신 철저한 자기 통제를 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엄격한 침례교 신앙을 이어받아 술과 담배를 멀리했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는 늘 어두운 색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표정은 박제된 새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감정이 없는 기계 같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 차가운 가슴 안에서는 거대한 야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유정을 파는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는 땅속에서 기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도박을 하는 시추업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지상으로 올라온 기름을 정제하는 정유업에 주목했어요. 시추는 도박이지만 정제는 효율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클리블랜드의 오염된 하천 옆에 작은 정유소를 세웠습니다. 밤낮으로 타오르는 불길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록펠러의 제국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유소는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록펠러는 매일 아침 정유소를 돌며 바닥에 떨어진 기름 방울까지 체크했어요.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죠. 당시 다른 업자들은 등유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강물에 버렸지만 록펠러는 그것으로 파라핀을 만들고 타르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등유통을 밀봉할 때 쓰는 납땜 방울 수까지 계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40방울을 쓰던 것을 39방울로 줄이라고 명령했죠. 고작 한 방울의 차이였지만 그것이 1년 동안 쌓이자 수만 달러의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록펠러의 눈에는 이 비효율적인 기름 시장이 정리가 필요한 전쟁터로 보였습니다. 당시 등유 가격은 널뛰기를 반복했고 품질은 조잡해서 등잔이 폭발해 사람이 죽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겠다고 말이죠. 그가 생각한 질서란 곧 자신에 의한 독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품질의 표준을 세우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경쟁자들을 모조리 집어삼키겠다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860년대 초반 미국 전역은 남북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총을 들고 전장으로 향했고 대지는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클리블랜드의 록펠러는 전장 대신 자신의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그는 징집 대상이었지만 300달러를 내고 대리 복무자를 세웠어요. 비겁하다는 비난이 쏟아질 법도 했지만 록펠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당시의 심경을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전쟁은 역설적으로 록펠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군대에 공급할 식량과 물자의 수요가 폭발했고 그가 운영하던 농산물 중개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어요.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지만 록펠러는 그 숫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창밖의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차갑게 머리를 식혔어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든 물가는 널뛰었고 사람들은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불안정함의 끝에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본 것이죠.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록펠러가 세운 첫 정유소인 익셀시어 정유소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클리블랜드 외곽의 늪지대 위에 세워진 그곳은 온통 검은 기름때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땅바닥은 기름과 진흙이 섞여 발을 옮길 때마다 쩍쩍 소리를 냈고 공기 중에는 썩은 달걀 같은 유황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철제 증류기들이 불길 위에서 펄펄 끓으며 낮은 저음을 내뱉고 있었죠. 록펠러는 매일 새벽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빳빳한 옷깃을 세운 채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유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는 정유소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의 각도 하나, 밸브를 조이는 나사의 회전수까지 직접 점검했어요. 어느 날은 한 인부가 파이프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기름 방울을 그냥 지나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록펠러는 그 인부 앞에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인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떨어진 기름 방울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저 기름 한 방울이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았나? 록펠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인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석유 시장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유정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곤두박질 쳤고 공급이 끊기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분별하게 땅을 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름이 땅에 버려졌습니다. 록펠러는 이런 무질서를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석유라는 신의 선물을 인간의 탐욕이 망치고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무질서를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강력한 통제, 즉 단 하나의 거대한 힘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무렵 록펠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헨리 플래글러라는 인물이었어요. 플래글러는 록펠러보다 9살이 많았고 대담하면서도 추진력이 넘치는 사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클리블랜드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숫자가 가득 적힌 종이들이 놓여 있었죠. 플래글러는 록펠러의 차가운 이성에 뜨거운 열정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는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존, 우리가 단순히 기름을 정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름이 움직이는 길을 장악해야 해요.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유소와 시장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륙 횡단 철도가 놓이고 물류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록펠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어 나를 철도를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 남의 손에 휘둘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스러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리베이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 사장들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철도 회사들도 서로 손님을 뺏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록펠러는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우리 스탠더드 오일의 엄청난 물량을 당신네 철도에만 몰아주겠소. 대신 우리에게는 운송비를 대폭 깎아주시오.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이 내는 운송비의 일부를 우리에게 리베이트로 돌려주시오. 사장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쟁사의 운송비 일부를 록펠러에게 준다니 그것은 상식 밖의 요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록펠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장악하면 당신들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오. 록펠러의 논리는 정교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철도 회사들은 록펠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비밀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클리블랜드의 다른 정유사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는 운송비가 경쟁자인 록펠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1870년 1월, 록펠러는 마침내 자본금 100만 달러로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창립식 날, 록펠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여든 주주들과 직원들 앞에서 짧게 연설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등불에 우리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시나 흥분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일어날 미래를 미리 읽어주는 예언가 같은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창립 직후 록펠러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클리블랜드 정유업계의 청소였습니다. 그는 도시의 정유사 사장들을 한 명씩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록펠러의 집무실은 가구 하나하나가 자를 잰 듯 배치되어 있었고 공기는 서늘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죠. 그는 사장들에게 스탠더드 오일의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철도 리베이트를 통해 확보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숫자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와 합치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선택하십시오. 어떤 사장들은 분노하며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서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들의 거래처를 찾아가 등유 가격을 반값으로 후려쳤고 원유 공급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정유소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겼고 창고에는 팔지 못한 기름통만 쌓여갔죠. 몇 달 뒤 분노하며 나갔던 사장들은 다시 록펠러의 집무실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그들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맞이하며 아주 헐값에 그들의 회사를 인수했죠.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 불리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클리블랜드에 있던 26개의 정유사 중 21개가 스탠더드 오일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록펠러는 무너진 경쟁사들의 공장을 돌며 쓸모있는 부품들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폐기했습니다. 정유소 근처를 흐르던 강물은 버려진 부품과 기름으로 시커멓게 물들었지만 록펠러의 장부에는 승리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어요. 클리블랜드의 정유소들이 하나둘 스탠더드 오일의 깃발 아래로 흡수되던 시기, 도시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면서도 긴박하게 변해갔습니다. 록펠러에 의해 인수된 정유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질서하게 연기를 내뿜지 않았어요. 록펠러는 인수 직후 공장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신의 정예 기술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기계들을 뜯어내고 가장 효율적인 최신식 설비로 교체하기 시작했죠. 공사장에서는 무거운 쇠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용접 불꽃이 어두운 공장 안을 수시로 밝혔습니다.
인부들은 록펠러의 지시에 따라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새롭게 단장된 정유소의 내부는 흡사 거대한 시계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바닥은 기름때 하나 없이 닦였고 모든 파이프는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매일 오후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기름 섞인 진흙탕을 가로질러 정유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곤 했어요. 거기서 내려다본 클리블랜드는 그에게 정복해야 할 거대한 바둑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공기 중의 습도를 확인하고 증류기에서 나오는 증기의 색깔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가 상징하는 비용과 효율의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록펠러의 야망은 클리블랜드라는 도시 하나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크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1872년의 어느 추운 겨울밤,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이리 철도, 그리고 뉴욕 중앙철도의 거물들이 비밀리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무거운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호텔의 밀실이었죠. 그들 앞에 서 있는 인물은 역시나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남부개선회사라는 기묘한 이름의 유령 회사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그 계획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이 스탠더드 오일에게만 특별한 운송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록펠러의 경쟁자들이 내는 운송비의 절반을 록펠러에게 직접 입금해주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피를 빨아 록펠러를 키우겠다는 일종의 살인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도 거물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헛기침을 내뱉었죠. 하지만 록펠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차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실어 나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철도 거물들의 펜끝이 종이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소리만이 방안을 채웠고 록펠러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록펠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축하의 말도 없이 방을 빠져나갔죠.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록펠러를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음모는 오래가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석유 생산지인 타이터스빌의 업자들은 자신들의 운송비가 갑자기 2배로 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증오스러운 록펠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산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1872년 2월 수천 명의 유전 노동자와 업자들이 타이터스빌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록펠러의 모습을 본뜬 커다란 인형이 세워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독점의 괴물을 불태워라. 누군가 횃불을 던졌고 록펠러 인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인형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스탠더드 오일에 기름을 팔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타이터스빌의 기차역에는 기름통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 어느 것도 클리블랜드행 기차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록펠러의 정유소들은 서서히 멈춰서기 시작했고 굴뚝의 연기도 잦아들었습니다. 그 무렵 클리블랜드의 록펠러 저택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통의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고 대문 앞에는 성난 시민들이 몰려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함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된다. 록펠러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현금을 무기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독립업자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돈줄이 마른 업자들은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팔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록펠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정보원들을 파견해 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유혹하고 어떤 이에게는 미래의 보장을 약속했죠. 몇 달 뒤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타이터스빌의 연합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한 업자가 몰래 록펠러에게 기름을 넘기기 시작하자
나머지도 경쟁적으로 기름통을 기차에 실었습니다. 록펠러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정유소의 가동을 시작했고 굴뚝에서는 예전보다 더 검고 굵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분노보다 강력한 것은 결국 생존의 공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건 이후 록펠러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철도와 결탁하는 수준을 넘어 석유가 흐르는 핏줄 자체를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석유 운송의 새로운 혁명으로 떠오르던 파이프라인 사업에 눈독을 들인 것이죠. 철도 회사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할까봐 파이프라인 건설을 결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철로 밑으로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고 기차를 선로에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밤을 새워 지도를 연구하며 철도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어두운 밤, 록펠러의 인부들은 소리 없이 땅을 파고 강철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채 파이프를 조이는 그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록펠러는 이 작업을 위해 수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구멍을 찾았고 수천 명의 인부를 동원해 물리적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마침내 파이프라인의 밸브가 열리고 검은 기름이 대지를 가로질러 흐르기 시작했을 때 철도 건물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지상의 길뿐만 아니라 지하의 길까지 장악한 진정한 석유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철도 건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록펠러는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성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남아 있었어요. 당시 미국의 법은 한 주에 기반을 둔 회사가 다른 주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제국은 이미 펜실베이니아, 뉴욕,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 걸쳐 문어발처럼 뻗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들을 하나로 묶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서류상으로는 수십 개의 독립된 회사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록펠러라는 하나의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이 법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록펠러는 자신의 수석 변호사인 샘뮤얼 도드를 불렀습니다. 도드는 작고 마른 체구에 커다란 안경을 쓴 전형적인 서생 스타일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록펠러의 집무실 한 구석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법전의 틈새를 뒤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도드는 수천 장의 서류를 넘기며 법망을 피할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를 뒤바꾼 트러스트라는 개념의 탄생이었습니다. 1882년의 어느 날, 도드는 록펠러에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몇 명의 수탁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배당받는 새로운 구조가 적혀 있었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개별 회사들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탁자위원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서류를 훑어본 뒤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단정하게 적어 넣었죠. 사각거리는 펜촉의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거대 독점 기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 90%를 장악하는 거대 공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전 세계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클리블랜드와 뉴욕의 전신 타자기들이 미친 듯이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선은 록펠러의 신경계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어느 지역의 등유 가격이 올랐는지, 어느 항구에 경쟁사의 배가 정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록펠러의 경쟁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말려 죽였거든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록펠러는 그 지역의 스탠더드 오일의 등유를 원가 이하로 쏟아부었습니다. 동네 작은 상점 주인들을 찾아가 스탠더드 오일의 기름만 팔라고 압박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상점 바로 옆에 더 큰 가게를 차려 경쟁자를 파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약탈적 가격 책정이라고 불렀지만 록펠러는 이를 시장의 정화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 록펠러의 첩보망은 국가정보기관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그는 철도역의 화물 담당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경쟁사들이 어디로 얼마나 많은 기름을 보내는지 보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경쟁사 공장의 쓰레기통을 뒤져 정보를 캐내기도 했죠. 경쟁사의 영업사원이 어느 상점에 들어가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원이 나오자마자 스탠더드 오일의 직원이 들어가 반값에 기름을 제한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 아니라 록펠러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이 되어버린 것이죠. 록펠러의 사무실은 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다란 지도 앞에 서서 붉은 핀을 꽂으며 승전보를 확인하곤 했어요.
붉은 핀이 늘어날수록 미국의 등불들은 하나둘 스탠더드 오일의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부만큼이나 대중의 증오도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문어로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사파에는 록펠러가 의사당을 손에 쥐고 흔드는 모습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이런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신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신심 깊은 신자로 활동했고 아이들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성공한 자에 대한 질투쯤으로 여겼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부를 쌓았느냐고 묻자 록펠러는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돈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 무렵 록펠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평생을 긴장과 계산 속에서 살았던 탓에 심한 소화불량과 탈모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은 모두 빠져버렸고 그는 남은 평생을 가발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도 그의 집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시간을 쪼개어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곧 효율이었고 효율은 곧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록펠러의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커질수록 그 내부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진 탓에 예전처럼 록펠러 한 사람의 지위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또한 정치권에서도 독점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셔먼 반독점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록펠러를 겨냥한 칼날이 서서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날을 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터도르 루스벨트였습니다. 루스벨트는 록펠러를 향해 부도덕한 부자라며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거칠고 야성적인 정치가였고 록펠러는 차갑고 치밀한 사업가였습니다. 두 거인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록펠러는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는 법은 결국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록펠러가 예상치 못한 복병은 정치권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 여성 기자의 펜 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아이다 타벨이었습니다. 그녀는 록펠러에 의해 아버지가 파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인물이었어요. 타벨은 수천 장의 서류를 뒤지고 은퇴한 직원들을 인터뷰하며 록펠러가 숨겨온 어두운 비밀들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잡지에 연재될 때마다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고 록펠러의 제국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다 타벨은 뉴욕의 한 낡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수천 장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먼지가 자욱했죠.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펜을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벨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작은 유정을 운영하다가 록펠러의 무자비한 압박에 밀려 파산한 희생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녀에게 이 작업은 록펠러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겨누는 개인적인 복수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탠더드 오일에서 쫓겨난 전직 직원들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혹은 소음이 가득한 카페 구석에서 그들은 록펠러가 어떻게 경쟁사의 정보를 빼냈는지, 어떻게 철도 회사들을 매수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타벨은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록펠러가 쌓아 올린 철옹성의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1902년 마침내 매클루어스 잡지에 그녀의 기사가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의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법과 도덕을 유린하며 제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장이었죠.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신문 가판대 앞에 줄을 서서 타벨의 다음 기사를 기다렸어요.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밤마다 등잔에 붓는 기름이 누군가의 눈물과 파멸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록펠러의 초상화에는 낙서가 그려졌고 길거리에서는 스탠더드 오일의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진실은 숫자가 말해주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록펠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곧 정치적인 힘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백악관의 주인은 트러스트 파괴자라는 별명을 가진 터도르 루스벨트였습니다.
루스벨트는 타벨의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록펠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검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모든 장부를 뒤지시오. 단 1센트의 부정이라도 찾아내서 그 제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정부의 서슬퍼런 칼날이 록펠러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죠. 1907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정의 분위기는 삼엄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고 재판장이 법대로 들어서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켄소 마운틴 랜디스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독점 기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죠. 랜디스 판사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스탠더드 오일의 변호인단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 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2009 24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09 24만 달러.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법정에 있던 기자들은 경악하며 전신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록펠러는 그 시각 골프장에서 유유히 경기를 즐기고 있었죠. 비서가 달려와 판결 내용을 보고하자 록펠러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을 향해 골프채를 겨누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랜디스 판사는 아마 그 돈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소라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법적인 방역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사건은 마침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911년의 대법정은 그야말로 역사의 심판대와 같았습니다. 9명의 대법관이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수많은 방청객이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스탠더드 오일이 합리적인 경쟁을 저해했느냐는 것이었죠. 대법관 에드워드 화이트는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 크기와 힘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더 이상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제 해체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록펠러가 40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 세운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스탠더드 오일은 6개월 안에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쪼개져야 했습니다. 엑손, 모빌, 쉐브론 같은 오늘날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바로 이 조각들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록펠러가 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이 조각나면 그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록펠러는 누구보다 자본주의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난 34개 회사의 주식을 모두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석유의 수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것이죠. 쪼개진 회사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록펠러의 자산은 해체 전보다 오히려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주인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몰락의 위기에서조차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무렵 록펠러의 외모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민머리가 되었고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돈보다 건강을 더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의사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1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록펠러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막대한 금탑이 죽음 앞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록펠러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거대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를 씻기 위해 돈으로 환심을 사려 한다며 비난했죠. 록펠러는 그 비난조차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선 사업에도 기업을 운영할 때와 똑같은 효율성과 치밀함을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세워 뇌수막염과 환결병 같은 질병들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기부한 돈은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비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의약품으로 변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고 흑인 교육을 위해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그는 자선 사업을 할 때도 장부 A를 쓰던 습관대로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록펠러에게 자선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였던 셈입니다.
뉴욕 북부 포칸티코 힐스에 위치한 록펠러의 데저텍 하이컷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대지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잘 가꿔진 정원의 나무들이 이슬을 머금은 채 조용히 서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면 구두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모든 가구는 록펠러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사는 집이었지만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용적이고 견고한 느낌이 지배적이었어요. 주방에서는 고소한 오트밀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고 하인들은 말소리를 낮춘 채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시계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그의 일과는 1분 1초도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소박한 오트밀 한 그릇과 과일 조금을 먹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전날의 주식시장 보고서와 자선재단의 서류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씹는 횟수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철저한 자기 통제의 화신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록펠러는 거울 앞에 서서 가발을 고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썹 하나 없는 창백한 노인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한 독수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인 스탠더드 오일의 본사, 뉴욕 브로드웨이 26번지의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석유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대한 두뇌와 같았어요. 사무실 안은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와 전신기의 비프음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록펠러의 철학에 따라 아주 조용히 친밀하게 움직였죠. 록펠러는 회의실에 들어설 때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통계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는 즉각 그것을 잡아냈고 담당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록펠러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효율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외 공장의 생산 공정도 지도를 보듯 머릿속에 그려넣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등유통을 밀봉하는 납땜 공정을 지켜보다가 한 인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부는 긴장한 채 록펠러의 눈을 피했죠. 록펠러는 바닥에 흩어진 납 조각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납땜을 하는데 몇 방울을 쓰고 있나? 인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40방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록펠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말했죠. 다음 날 록펠러는 스톱워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부에게 38방울만 써서 밀봉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어요. 기름이 미세하게 새어나왔거든요. 하지만 록펠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39방울을 써보게 했죠. 그러자 완벽하게 밀봉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그제야 엷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고작 납 한 방울의 차이였지만 스탠더드 오일이 생산하는 수백만 개의 기름통에 적용하자 연간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록펠러에게 자본주의란 이런 미세한 숫자들이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록펠러의 이런 강박적인 효율성은 대중들에게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은 길에서 록펠러의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록펠러는 이런 대중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아주 독특한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갓 발행한 깨끗한 10센트짜리 은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죠. 그는 주머니 속에 늘 은화를 가득 채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가난한 노동자를 만나면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은화를 건넸습니다. 한 번은 길을 걷던 록펠러가 한 꼬마 아이에게 은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말거라.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나중에 큰일을 하는데 보태렴. 아이는 반짝이는 은화를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듯 걸음을 옮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은화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독점의 그림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10센트를 나눠주면서 뒤로는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록펠러는 그 은화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록펠러의 노년은 자선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거대한 사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자선 사업을 총괄할 적임자로 프레데릭 게이츠라는 침례교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게이츠는 록펠러만큼이나 치밀하고 분석적인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아 전 세계의 지도와 질병 통계 자료를 펼쳐놓고 토론했습니다. 게이츠는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회장님, 돈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록펠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류를 괴롭히던 전염병들에 주목했습니다. 록펠러 의학연구소는 당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뇌수막염 백신을 개발해냈고 남부 지역을 황폐화하던 구두충 박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록펠러의 돈은 최고의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최첨단 실험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밤늦도록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과학자들의 숨소리가 이어졌고, 록펠러는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성과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숫자로 변하는 것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돈 이상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운 시카고 대학교의 캠퍼스에는 붉은 벽돌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건축 과정에서도 벽돌의 품질과 배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는 교수들을 채용할 때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데려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록펠러가 기부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꿨고, 록펠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욕했지만 그가 세운 학교와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노년의 록펠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골프를 쳤습니다. 그는 골프장에서도 비서와 함께 이동하며 업무를 지시했지만 공을 치는 순간만큼은 오직 그 작은 흰 공에만 집중했습니다. 공이 구멍 안으로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삶은 늘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록펠러는 자신이 만든 석유와 자선이 세상을 더 밝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확신을 죽는 순간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1911년의 대법원 판결로 스탠더드 오일이 34개의 회사로 갈갈이 찢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록펠러의 완전한 몰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죠. 분할된 회사들의 주식 가치는 록펠러의 예상대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등유의 시대를 지나 가솔린의 시대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헨리 포드가 만든 모델 T 자동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전국의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고, 그 차들을 움직이는 심장은 바로 록펠러의 조각난 회사들이 생산하는 가솔린이었습니다. 록펠러의 금괴는 전례 없는 속도로 돈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자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백만 달러씩 불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재산은 당시 미국 전체 GDP의 1.5%에 달할 정도였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숫자들이 노년의 록펠러에게 준 것은 안락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고독과 성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생을 보내던 카이컷 저택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허드슨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는 그 강물을 타고 자신의 기름통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계산했겠지만 이제 노인의 눈에 비친 강물은 그저 묵묵히 흐르는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장부 A 대신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낡은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숫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똑딱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효율과 질서의 박자처럼 들렸죠. 1937년 5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록펠러는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97이었죠. 그는 평소 100살까지 살고 싶다는 소망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모자랐지만 그는 충분히 긴 세월을 살며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방 안은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거창한 유언이나 극적인 몸짓도 없었어요. 평생을 절제와 계산 속에서 살았던 남자답게 그의 마지막 숨결 또한 아주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그가 평생 다녔던 교회의 목사는 그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자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으려 했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대중의 평가는 여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자본주의의 괴물이라며 침을 뱉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현대의학과 교육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자선가로 추앙했습니다. 록펠러라는 인물은 그렇게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되어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스탠더드 오일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거대 정유사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록펠러라는 하나의 줄기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 속에는 록펠러가 정립한 효율과 독점의 유전자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현대인이 살아가는 방식과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설계한 건축가였던 셈입니다. 그가 세운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전 세계의 질병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가 번 더러운 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깨끗한 약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록펠러가 남긴 가장 거대한 역설이자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기름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국 그가 남긴 것은 기름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인류에 대한 발자취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록펠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며 부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누군가는 그의 냉혹함에 몸서리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의 집념과 성취에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 문명의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갑고 정교한 개상이 같았던 남자. 하지만 그 차가운 가슴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만들려 했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의 인생은 거대한 독점의 연대기이자 동시에 인간의 야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을 밝히는 그 불빛 너머에서 록펠러의 차가운 눈동자가 여전히 숫자를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10센트짜리 은화 한 잎의 무게를 생각하며 역사의 밤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남자의 지독한 집념이 만든 검은 제국, 그 빛과 그림자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